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불꽃축제 뭐 여러 나라 팀까지 다 와서 3년 만에 다시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농촌에 살았는데 네.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가끔 농촌에도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 불꽃놀이 할 때 제가 불꽃 하늘을 볼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언제나 했던 말이 저 불꽃보다 네 마음속에는 더 화려한 불꽃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오늘 가시는 분들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소원하고 와. 소망하시는 그 모든 마음속의 불꽃이 그 예. 불꽃과 함께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다다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오늘 사실 이제 그 범위도 넓어졌고 거리도 넓어졌고 예. 그다음에 그 폭약의 사용량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시작은 1시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원래 그 전부터 하고 시작이 이제 되는 거는 7시 40분부터 그렇죠. 7시부터 해서 8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불꽃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50분 동안 또 다른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이탈리아가 들어와서 네. 진짜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할 거니까요. 가시는 분들 정말 화려하게 재밌게 즐겁게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 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파는 상술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전망 좋은 아파트를 빌려드린다 이런 글까지 있고 또 발코니만 빌려준다는 것도 있고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예. 기본적으로 위생관리 등등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신고하도록 돼 있기도 하고. 예. 근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거 허가받지 않고 이런 숙박 이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빌려준다라고 하면 내부 관리 규약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예. 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돈을 받고 빌려준다. 안전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서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쓰레기도 걱정이 돼요. 전 그 네. 쓰레기도 아마 잘 치워서 내일 막 쌀이 쌓이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송 씨의 이 형과 형수가 각각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죠. 검찰이 밝힌 횡령액이 62억이나 되네요. 뭐 절치면 21억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러니까 10일 구속 기간을 20일 동안 해서 한 40억 정도를 더 밝혔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나왔는 게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건비를 좀 높여서 19억을 이제 회사 돈을 조금 이렇게 횡령했다라는 의미고 부동산을 사는데 한 13억 정도를 횡령했다. 요거는 회사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송 씨 개인 계좌로 들어와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는 박송 씨 계좌에 있는 돈을 그 형님이 뽑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박송 씨가 고소를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서 총 62억의 지금 이제 횡령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됐죠. 이렇게 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검찰은 박 씨가 동생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권했다. 이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 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사실 상황보험 8개를 드렸고요. 네. 이 매월 납입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검찰은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보험을 설계할 때는 뭐 실비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성을 하기 마련인데 네. 사망을 이 보험 수령금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인이 이 수익자로 돼 있는 보험도 다수 있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인을 했어야 되는 박송 씨의 사인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는 그래서 최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송 씨와 둘러싼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친족 상도례 이 이제 단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는 죄를 안 쳐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형법 32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네. 우리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인데 그때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가족 내부의 혈연 관계에서 나타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가족의 문턱을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로마법상에 있는 법훈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예. 사실 옛날에 53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네. 가족 내부의 문제를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 있는 작은 돈을 좀 가져간다든가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조금 가져갔을 때 과연 특히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해서 그 가족들 내부의 전과자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어떤 논의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건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해서 직계혈족과 배우자 관계에서는 돈을 아무리 재산 범죄가 있더라도 아예 형을 면제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원친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그 범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한번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가족 내부의 일에 굳이 국가가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이미 합헌 판결이 한번 되었고 예.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 소원들이 좀 걸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끼리 끝내 법정까지 가는 거 좀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씁쓸하기도 예. 합니다. 하지만 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박수홍 씨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러네요. 이게 사실 좀 궁금하긴 네. 해요. 사실 그 친형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그 금액이 20억 원 정도로 적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은 한 40억 원 이상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일반 형법의 횡령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되는 횡령죄입니다. 예. 이게 최소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 네네. 돈을 받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별도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 그래서 형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내지는 국외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집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17일입니다. 이때 출소를 하는 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경찰이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김근식에 해서만 특별한 겁니까? 그러면? 뭐 사실 조두순 때도 특별 어떤 전담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김건식은 아직 어디에 정착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착지가 이제 확정이 되면 특별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뭐 그 김건식의 행동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겠다는 건데 네네. 제가 정부에 좀 쓴소리를 드리면 언제까지 특별 전담팀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김건식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성범죄자들이 없을까요? 그 뒤에 있겠죠. 또 다른 김건식과 예. 또 다른 김건식의 2, 3, 4, 5, 6, 7, 8이 나올 때마다 예. 그때마다 전담팀을 꾸려서 이걸 막겠다는 거는 사후 약방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담팀까지 좀 꾸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그러게요. 보는 건지 예. 저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굉장히 있죠?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감 중에 이게 굉장히 습성을 가졌어요. 미성년자들을 거의 10여 명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네. 나와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진단을 해봤는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이 나왔고 예. 심리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아니 화학적 거세라는 제도도 도입이 됐는데 네.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네. 김금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 이후 그 이전에 잡혔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범의 우려에 대해서 좀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자, 지금 경각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경찰이 법무부와도 협조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김근식이 출소 후에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됐죠. 대책을 보면 이 정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 특별 감시반, 뭐 이 전자발찌 이 정도면 됩니까? 사실 지금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제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네. 제도가 효과적이냐 아니면 충분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희들이 옛날에 혹시 기억 다들 하시죠? 전자발찌도 이렇게 훼손해서 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그 도주에서 맞아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2명이나 맞습니다. 빼앗았던 예.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끊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질을 좀 적극적으로 끊을 수 없는 금속 죄질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는데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 붙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전자 감독 장치, 예.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저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 바로 옆에 보섭학원이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등교 시간에만 출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출입을 할 그러네요. 시간 바깥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예.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범죄 같은 이 사각지대입니다. 법무부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사실 치료감호라는 건 이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강의도 수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 제도에 따르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러니까 형사법 체계로 이 형벌을 주면서 부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거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치료감호를 꼭 판결과 연랑 지워서가 아니라 별도로 청구해서 예. 교육도 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부가 정책을 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인 좀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송현동 부지가 어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이곳 100년 동안 일반인데 들여다볼 수 없었던 곳이었죠, 여기.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인수위에 있을 때 저 송년동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랬어요? 예. 사실 저 부지가 이제 이건희 씨, 고 이건희의 이제 기정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되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뭐 일본 시대에서는 조선 식산은행의 어떤 사택으로 사용되었고 97년까지는 미국과 미국 대사관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생명과 대한항공 등이 소유권을 번갈아 가지면서 그 지역에 이제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22년 지금 10월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어제 나온 사진을 보니까 코스모스도 있고 저 시민들이 저렇게 좀 그렇네요. 이렇게 공원 같네요. 예, 예. 다니시는데 서울광장이 한 3배 정도 되는 그래요? 부지예요. 그래서 예. 이게 202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국민들께서 좀 많이 좀 가시고 특히 저는 올 가을에 정말 제대로 된 음악회가 저기서 좀 많이 개최됐으면 그래서 그러네. 문화를 시민에게 좀 돌려줬으면 예.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는 다시 출입이 금지되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25년부터 이제 이건희 기정관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2027년까지 만들어지니까 예. 저 부지 자체가 이제 또 공사 부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문화가 좀 어떤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국민에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